어느 조용한 여름날, 김정혜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남편.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아내 김정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온 집안은 모두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작은 존재가 세상에 나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박씨 집안의 아기 첫 울음이 터진 건 장마가 채 끝나지 않은 한여름이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평상이 깔리고 트럭에서 돼지머리가 내려졌으며 집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들었다. 그날 태양은 유독 강했고 땅에서는 김이 올랐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며 외쳤다. 장손이다. 드디어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겠구먼. 아버지 박태우는 우리 아들은 꼭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순간부터 아들은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채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이름 태훈. 그리고 그 이름처럼 부모는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것이라 믿으며 그의 성장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 장은 사인펜으로 종이에 붓질하듯 이름 석자를 받아 적었고 박씨 집안에는 파란 풍선이 나부꼈다. 전화벨이 사돈댁을 오가며 축하가 물결처럼 번졌다. 산모의 얼굴엔 지친 웃음이 내려앉았고 친지들은 미역국에 소고기를 아낌없이 풀었다. 아기의 이름은 박태훈이라고 할아버지가 지었다. 그날 이후였다. 이 집의 중심은 분명해졌다. 아들이라는 새 글자가 이 집안의 자부심이자 미래가 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박진아가 태어난 날은 유난히 비가 내렸다. 하늘은 흐리고 논두렁은 질퍽였으며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그만큼 무거웠다. 축하 전화는커녕 병원 복도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름은 외할머니가 지었다. 산부인과 이틀 만에 퇴원한 엄마는 미역국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축하도 환영도 웃음도 없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두 아이의 세상은 달랐다. 진아는 항상 조용한 아이였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오빠의 책가방을 챙기고 도시락을 쌌다. 엄마의 손길을 대신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물었다. 왜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해? 엄마는 늘 같은 말로 딸의 호기심을 눌렀다. 너는 여자잖아. 원래 여자가 다 하는 거야. 진아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유행 지난 가방을 들었고 오빠가 쓰던 참고서를 물려받았다. 오빠는 컴퓨터를 받았고 운동화를 자주 바꾸었고 과외 선생까지 붙었다. 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딸은 결국 남의 집 식구 되잖아. 그 말은 진아의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못이 되었다. 하지만 진아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책을 펼쳤다. 그렇게 눌리고 눌린 시간 속에서 진아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끓고 있었다. 박태훈 태어난 날 마당에는 돗자리가 깔렸다. 삼겹살이 지글거렸고 술병이 돌았으며 큰 이모는 돼지머리를 트렁크에 싣고 와 제단처럼 놓았다. 그 와중에도 진아는 웃는 법을 일찍 배웠다. 필요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법도.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눈물이 나면 물을 마시며 참는 법을 익혔다. 부모의 시선이 오빠에게 쏠릴수록 진아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어딘가는 여전히 부모의 온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따뜻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기를. 그 소망이 남아 있었기에 상처는 더 깊었다. 사랑이 불균형할수록 기대는 독이 된다. 태우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정상이었다. 책상, 노트북, 과외, 선택의 자유. 모두가 당연한 듯 그를 중심으로 흘렀다. 내가 잘 돼야 가족도 편해지지. 아들이 기둥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어느 날 진아가 무심히 말했다. 이 집은 오빠 하나만 자식인 것처럼 굴잖아. 그 말에 태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누린 것이 특혜였다는 것을. 진아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담임교사는 간곡히 부탁했다. 이 아이 대학 보내야 합니다. 장학금도 가능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애가 공부해봤자 뭐해. 결국 시집 갈 건데. 진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 대학을 졸업했다. 진아는 오빠보다 먼저 결혼했다. 남편은 퇴근길에 과일을 사오며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진아는 매주 식탁 위 계절 반찬을 준비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괜찮았어. 그 일상은 진아에게 기적이었다. 어릴 적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어른이 없었고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이 낯설었던 그녀는 이제서야 알았다. 태훈의 아버지 박준호는 올해 72이다.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며 맨손으로 많은 자산을 일구어내었다. IMF 때도 문을 닫지 않았던 그 철물점은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고 그 사이 박준호는 틈틈이 상가 매매 정보를 수집해 소형 상가 부지를 손에 넣었다. 철물점을 접은 뒤 그 자리에 3층짜리 미니 상가 건물을 지으며 건물주가 되었다. 그는 근면했고 실리적이었다. 돈 앞에서는 냉정했고 셈은 정확했다. 아내 김정혜는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었다. 젊은 시절 반찬 장사며 속옷 외판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절약이 몸에 밴 그녀는 늘 말했다. 딸은 시집 보내면 남의 식구지. 정줄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렇게 아들과 딸 둘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한 세월을 건너왔다. 현재 이들 부부는 10년 전 리모델링한 아파트 한 채에서 살고 있고 신축 아파트 한 채 현재 시세 약 12억가 이임의대 중이디. 보증금 2억에 월세 90만 원이 나오는 반전세 아파트 한 채도 보유 중이다. 게다가 3층 미니 상가 건물 한 채는 지금도 꼬박꼬박 월세를 안겨주고 있다. 누가 봐도 성공한 노후였다. 하지만 그 풍족함은 오직 아들만 누리게 했다. 딸에게는 늘 넌 알아서 살아야지. 라는 말만 돌아왔다. 아들 박태훈은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해주는 게 당연했다. 입학식 날엔 아버지가 교복값을 냈고 여름방학이면 태블릿이며 운동화가 선물처럼 주어졌다. 태훈이 이제 장성하여 며느리감이 집내왔다. 그는 물었다. 결혼하려면 집은 있어야죠, 아버지.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진명이는 여전히 박준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세세한 것은 묻지 않았다. 그에겐 세상 모든 부모가 그 정도쯤은 해주는 줄 알았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자 박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집 한 채를 내주었다. 신혼살림은 말끔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 커튼 하나까지도 새로 들였다. 혼수는 며느리 쪽에서 해올 필요가 없었다. 예물이며 예단도 어머니 김정혜가 시장을 몇 번이나 돌아다니며 직접 골랐다. 값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대기업 사원 커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작부터 완성된 삶을 받아들었다. 딸 진아가 결혼할 때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었다. 아빠, 전세 보증금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땐 단호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다. 사위 집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뭐 그 집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냐. 김정혜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아팠지만 살림이라는 게 아들이고 딸이고 따질 것 없이 먼저 줄 사람, 책임질 사람 구분해서 다르게 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딸 진아는 결국 작은 오피스텔에 신랑과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가전도 중고로 채웠고 가끔은 혼자 울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때마다 김정혜는 말했었다. 그래도 아등바등 살아봐. 엄마도 그렇게 버텼어. 그랬던 부모가 아들에게는 아무 망설임 없이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렇게 아들 박태훈 신지연 부부는 아버지의 등에 기대어 도시 한복판에서 반듯한 삶을 누렸다.
냉장고에는 늘 수입 과일이 들어 있었고 에어프라이어는 주말이면 등갈비를 구워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골프를 치는데 골프채가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해요. 아버지 박춘호는 말없이 지갑을 열었다. 철물점 가게를 하던 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문을 열던 손이 이제는 자식의 계좌에 돈을 넣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태우는 그게 정당하다고 여겼다. 그에겐 아버지가 해주는 것은 늘 그래왔듯 삶의 일부였고 부탁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엔 박혀 있었다. 아들은 고마워하지 않았다. 결혼 후에는 명절이 오면 박태우는 잠시 얼굴만 비쳤다. 차 막혀서 오래 못 있어요.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은 해마다 들었다. 해마다 똑같았고 점점 짧아졌다. 작년 추석에는 해외여행 간다고 아예 명절날 오지도 않았다. 대소사가 있어도 태우는 오지 않았다. 조카 돌잔치도 외삼촌 칠순잔치도 심지어 큰어머니 장례식에도 조화만 보내왔다. 일이 바쁜가 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래. 박춘호와 김정혜는 대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면서도 속으로는 빈자리를 곱씹었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읊조리듯.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쿡쿡 찔렸다. 아버지가 지어준 집, 비싼 혼수 생활비까지 보태준 부모였지만 정작 그들의 노후엔 따뜻한 말 한마디 남지 않았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박태우는 거실에 앉은 아버지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고 고요한 집 안엔 밥 짓는 냄새만 감돌았다. 아버지,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요. 이젠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박춘호는 묵묵히 눈만 껌뻑였다. 자식의 입에서 사업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 작은 건물 그거 팔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고 너무도 당당했다. 그 집도 아버지 명의잖아요. 아버지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예요? 박춘호의 손이 떨렸다. 말없이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오래전 IMF 시절 하루 16시간씩 가게 문을 열고 녹슨 철근을 정리하며 번 돈이었다. 그 돈으로 사두었던 허름했지만 알토란 같은 그 건물. 아버지는 그저 한 장 한 장 땀이 밴 증서를 서랍에서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정혜는 뒤돌아서 눈물을 삼켰다. 그들은 결국 손이 떨리는 채로 도장을 찍었다. 건물은 사라졌고 자식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다. 박춘호와 김정혜 부부는 어느 날 아들 태훈의 집에 찾아갔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 며느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긴 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태훈아, 엄마가 잡채랑 갈비찜 좀 해왔어. 우리 손자도 좋아할 거야. 짧게 웃으며 인사한 며느리는 음식 봉투를 힐끗 보고 말했다. 이런 음식은 저희가 잘 안 먹어서요. 기름기 많은 건 아이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저희 스타일대로 먹이는 게 나아서요. 김정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래도 손수 만든 건데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냉장고에 음식을 넣지도 않고 부엌 한쪽에 내려놨다. 잠시 후 박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녁은 그냥 간단히 먹고 가면 되겠지? 그때 며느리가 나지기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금 오늘 저녁 예약해놨어요. 저희랑 나가서 드셔요. 사실 집에 손님 오시면 청소며 설거지며 일이 많아서요. 식당 가서 드시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김정혜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표정엔 슬픔이 서려 있었다. 태우는 눈치만 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부부 침실에서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엄마 기운이 없으시더라. 다음에라도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좋아하시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피곤한 듯 이불을 당기며 말했다. 나 애 키우느라 하루가 전쟁이야. 솔직히 시댁은 너무 피곤해. 매번 맞이하고 치우고 그거 누가 해? 당신이 해줄 거야.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부모님이 느낀 것은 아들 태훈이가 부모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듯했다. 부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다. 아들의 말투와 태도에서 부모의 존재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부모님은 그저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그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싫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남은 건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뿐이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박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섰다.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묵직하고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상실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아들에게 쏟아온 사랑과 지원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다. 3년 전 작은 건물 하나 파세요. 그 돈이면 충분해요. 아버지 박준호는 손이 떨리면서도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것이 부모가 아들을 향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투자한 지 3년 만에 빚만 남긴 채 문을 닫았다. 그리고 며칠 전 태우는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아파트 한 채만 팔아서 자금 좀 지원해 주세요. 그 말투는 간청이라기보단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식의 요구였다. 아버지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이 힘들게 모은 노후를 위해 남겨둔 자산들 너무 쉽게 무너뜨리려 한다. 안 된다. 태훈아, 이번엔 안 된다. 박준호는 단호히 말했다. 아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말 없이 방을 나서는 태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번만큼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태우는 다시 부모 앞에 섰다. 지난 사업 실패에도 반성의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다. 아파트 한 채 그거 안 내놓으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깟 건물 하나 못 팔아요. 그러고도 부모예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말끝마다 섬뜩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식이 망하면 부모 책임이라는 말 어디서도 안 들어보셨어요? 박준호와 김정혜는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건 불안과 공포였다. 아들이 무서웠다. 더는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훈의 말은 가슴을 핥히고 지나간 칼날처럼 아팠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건만 그 아들이 지금은 부모의 노후를 담보로 또 다른 도박을 벌이려 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며칠째 밤잠을 설쳤다. 김정혜는 무릎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 태훈이가 또다시 와서 으름장을 놓으며 아파트 팔아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친다. 그 아파트 한 채만 팔면 되잖아요. 아버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이 돌아간 후에 박준호는 결심을 해야 했다. 여보, 박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도 마음을 정리해야 해. 그날 부부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본인 부부 거주용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정리. 진아에게는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상가의 일부는 노후 운영자금과 연계하여 관리 신탁. 태훈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준호 명의였기에 해당 아파트는 임대 목적의 자산으로 유지하되 추후 제3자에게 매각 가능성 명시. 우리는 아무에게도 당연히 줄 생각 없어. 우리 인생, 우리가 설계하자. 그 말에 김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잘한 거야.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딸 진아 부부를 불렀다. 밤늦은 거실, 커다란 탁자 위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다. 박춘호와 김정혜는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고, 진아는 부모의 전화 한 통에 의아해하며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박춘호가 말없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아파트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진아야, 내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걸 참고 양보했더라.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딸은 시집 보내면 남의 식구라며. 그 말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너를 외롭게 만들었을까 싶다. 진아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저 괜찮아요. 전 괜찮지 않았을 거야. 이번엔 김정혜가 나섰다. 너 결혼할 땐 아무것도 안 해줬지. 내 동생 태훈이한텐 집도 해주고 예물도 다 사줬는데 우리 부부가 참 어리석었다. 진아는 말 없이 손을 모은 채 눈을 떨궜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들이 주르륵 떠올랐다. 이 집은 내 거다. 준호가 봉투를 진아 앞으로 밀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 진아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말 한 번만 들었으면 했어요. 미안했다. 고맙다는 말요. 그녀의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장인 어른, 장모님, 진아가 늘 부모님 걱정했어요. 멀리 있어도 늘. 딸은 그런가 봐요. 김정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진아 지켜줘서 고맙네. 진짜 고마워. 내가 진아한테 못해준 마음까지 그대가 메워준 것 같아. 그날 밤 오랜만에 세 식구는 함께 웃었다. 마음속 언입들이 하나씩 녹아내렸다. 진아야,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한테도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제라도 너를 딸로 제대로 대하고 싶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아버지 딸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며칠 뒤 태훈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봤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투자예요. 성공하면 진짜 크게 벌 수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아직 안 잊으셨죠? 부모 노릇 다 하셔야죠. 그때 박준호가 조용히 문서를 내밀었다. 이게 앞으로의 우리 계획이다. 이제 어떤 자산도 내 명의로 줄 생각 없어. 대신 내가 노력해서 일어설 수 있게 도울 수는 있다. 태우는 서류들을 들여다보다가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진아한텐 아파트도 주고 저는요? 전 결혼할 때 집 줘놓고 지금 와서 이게 뭡니까? 그 집, 내 이름 아니야. 우리 노후 자산이야. 그동안 너무 많이 내줬고 이제는 못하겠다. 태훈 부부는 발걸음을 끊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김정혜는 쓸쓸히 마트에서 갈비찜 거리를 사다 놓고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라도 살자. 늦게나마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야. 진아는 부모의 정리된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제라도 공평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 아빠 마음이 편했으면 해요. 몇 달 후 태우는 조심스레 연락해왔다. 사업 실패 후 아내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태우는 빈손이 되었다. 남은 건 시리에 빠진 자신과 신용불량자 신세, 그리고 부모 집 주소뿐이었다. 태우는 어느 날 밤 캐리어 하나를 끌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만 지내면 안 될까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안에서 아버지 박준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은 이제 너한테 쉴 곳이 아니다. 태우는 당황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다 해줬기에 마지막까지 자신을 받아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렇게 만들었지. 너 스스로가 만든 현실이다.
어머니 김정혜도 나와 조용히 덧붙였다. 너한테는 다 해줬다. 태훈아, 진아는 전세 보증금도 안 보태줬지만 아무 소리 안 했어. 우린 그 아이한테 평생 미안했어. 그런데 넌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던 태우는 결국 조용히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기 모습은 낯설기까지 했다. 잘 나가던 시절 늘 당당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부모는 연락을 끊었다. 차갑고도 단호한 결단이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배달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다시 일어서 볼게요. 다만 너무 늦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러곤 김정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다리진 않겠지만 길은 열어둘 거야. 우린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김정혜는 동네 시장에 들렀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주머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태훈 씨, 요즘 이 근처에서 택배 일 하더라고요.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고시원에 산다던데. 손에 들고 있던 시래기 한 단이 뚝 떨어졌다. 김정혜는 말없이 그것을 줍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남편 박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태훈이 고시원에서 택배하면서 지낸대. 박준호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혼자 앉았다. 택배를 나르며 비 맞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젊은 시절 자신이 자루를 짊어지고 철물점 문을 열던 그 새벽이 겹쳐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다. 지켜보자. 지금 우리가 손 내미는 건 또다시 태훈을 망가뜨리는 일이야. 김정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분노, 연민과 절망이 뒤엉켜 오래도록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해 겨울 설 명절을 앞두고 눈이 소복이 내린 날이었다. 박준호와 김정혜 부부는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전을 부치고 있었다. 전화 한 통 없는 명절, 집안은 조용했고 은근한 허전함이 흘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앞에는 큼지막한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박태훈이라는 이름에 김정혜의 손이 덜덜 떨렸다. 박준호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정갈하게 포장된 과일 한 상자가 나왔다. 사과, 배, 한라봉 그리고 그 위에 작게 접힌 쪽지 하나. 엄마, 아버지, 올 한 해 죄송했습니다. 아직은 얼굴 뵐 용기가 없지만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태훈 올림. 김정혜는 쪽지를 손에 들고 말없이 눈물을 떨궜다. 박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과일 상자를 정리했다. 무거운 말 없이 부부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과일보다 따뜻한 건 아들의 작은 용기였다.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도는 어느 날이었다. 김정혜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우연히 예지웃을 만났다. 반가운 인사 몇 마디를 주고받던 중 그 사람이 말했다. 아, 박태훈 씨 아드님 말이에요. 요 근래 고시원 나와서 근처 빌라에 들어갔대요. 작지만 그래도 혼자 지내긴 괜찮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정혜는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다가 이내 따뜻해졌다. 태훈이가 다시 일어서려는구나. 혼자라도 살아보겠다고 조용히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반찬 가게를 나와 천천히 걸었다. 봄 햇살이 뺨에 스며들었다. 그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어디냐. 정혜는 그날 저녁 태훈의 이름이 쓰인 작은 통장을 조용히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또다시 설날이 다가왔다. 정월 초이틀 아침 김정혜는 떡국을 끓이며 문득 작년 설을 떠올렸다. 고시원에서 보냈다는 태훈이 그 애가 보낸 과일 한 상자. 아무 말 없이 도착한 택배 상자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얼마나 울렸던가. 그런데 그날 오후 현관 벨이 울렸다. 김정혜는 평소처럼 느긋하게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엔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다. 박태흥. 그 옆엔 낯익은 얼굴의 아내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함께 서 있었다. 태우는 조용히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이 엄마도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조용히 부모를 따라했다. 태훈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고 아버지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정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와 서운함, 그보다 깊은 상처들이 가슴 안에서 격하게 뒤섞이다가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살며시 일으켰다. 들어와라. 떡국 씻겠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전부였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내 식구가 둘러앉은 밥상에 말없이 흐르는 따뜻함이 있었다. 비로소 태우는 부모의 집에서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여동생 진아도 사위와 함께 어린 딸을 데리고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김정혜는 마당까지 나가 반겼고 사위는 늘 그렇듯 공손한 인사로 인사를 건넸다.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아의 어린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복주머니를 내밀며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모습에 집안은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태우는 멀찌감치 서 있다가 조심스레 진아에게 다가갔다. 진아야, 그동안 미안했다. 진아는 한참 동안 태훈을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 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무릎 꿇었던 그 아침과 지금의 눈빛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그래도 잘 돌아왔네. 그 말에 태우는 고개를 숙였고 옆에 있던 그의 아내도 진아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날 저녁 박준호와 김정혜 부부는 오랜만에 자식들과 손주들로 가득 찬 집안을 바라보며 말없이 밥상을 차렸다. 떡국을 한 숟가락 뜨며 김정혜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게 복이지. 이게 진짜 설이지. 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정의 슬프고도 현실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아들 태훈의 몰락과 회한, 딸 진아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부모의 길고 고된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은 같지 않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삶의 은혜라는 것. 부모는 늘 자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을 때 상처는 생각보다 깊게 남습니다. 아들이라 해서 더 주고 딸이라 해서 덜 주는 그 차별이 누군가에겐 평생을 감싸고 사는 마음의 흉터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말해야 합니다.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자식을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식 또한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와 존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 속 가족처럼 우리 삶에도 늦지 않은 용서와 화해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